이거 드세요, 할머니. 이준호가 건넨 생수병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병뚜껑이 이미 열려 있었거든요. 하노이 호텔 침대에 앉아있던 저는 그 남자의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차갑고 비어 있었어요. 왜 이러세요, 준호 씨? 전물 안 마셔도 괜찮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냥 드시면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편하게 간다는 게 무슨 소리인가요? 이 사람이 지금 절 죽이려는 건가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남한테 반말 한 번 안 해본 제가 그때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시끄러워. 할머니가 순순히 안 드시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박지은 씨가 5천만 원이나 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이준호가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생수병을 억지로 제 입에 들이밀려는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병을 쳐냈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이준호는 욕을 퍼부으며 저를 침대에 밀쳤어요. 이 할망구가 말을 안 들어. 제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들렸거든요. 박지은. 제 며느리 박지은이가 이 남자한테 돈을 줘서 절 죽이려 한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최순희, 60살입니다. 이준호가 다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준호가 제 입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침대 옆 스탠드를 잡고 휘둘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이준호가 제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아팠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없었어요. 할머니 미안하지만 저도 돈이 필요해요. 박지은 씨가 보험금 2억 받으면 저한테 5천 주기로 했거든요. 할머니 보험 수령자가 박지은 씨로 돼 있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 지은이가 제 보험 증권을 가져갔을 때 수령자를 몰래 바꿔놨던 거예요. 그리고 절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물병을 쳐내고 소리를 지르자 이준호는 화를 냈습니다. 이 할망구가 말을 안 들어. 그 순간 방문이 쾅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남자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색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누구세요? 이준호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옆방에 있다가 비명 소리 들었어. 경찰 불렀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 남자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얼굴을 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강석훈이라고 합니다. 옆방에 묵고 있었는데 비명 소리가 들려서요. 이준호는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석훈 씨가 쫓아가려 했지만 저를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 일단 여기서 나가시죠. 위험해요. 석훈 씨는 제 손을 잡고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제 차가 저기 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석훈이란 남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절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착하던 지은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차창 밖으로 한오이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뻔했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안전해요. 석훈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야 해. 그리고 지은이한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제 인생에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었어요. 박진은, 너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5년 전 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순희, 그때 55이었어요.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암이었지요. 병원비 때문에 재산이란 재산은 다 날렸지만 남편 곁을 지킬 수 있어서 후회는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한테 남은 건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하나랑 예금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동욱이가 있었지요. 동욱이는 제 하나뿐인 자식이었어요. 30살에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성격이 착했지요. 너무 착해서 오히려 걱정될 정도였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어느 날 동욱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애인데? 다음 주 일요일에 엄마한테 인사시켜 줄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동욱이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30이 넘도록 여자친구 한 번 없던 아들이 드디어 누군가를 만났다니요. 일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잡채, 불고기, 동그랑땡, 나물 몇 가지. 손님 맞을 준비를 단단히 했지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을 열자 동욱이 옆에 깔끔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160 정도, 단정하게 묶은 머리, 연한 화장. 첫인상이 참 단정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지은이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공손해서 제가 오히려 당황했어요. 어머, 그래. 들어와,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지은이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님,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깨끗하게 사시는 게 느껴져요. 아니야, 뭐. 혼자 사니까 그냥 이렇게 지내지. 저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둔 음식을 내왔습니다. 상을 가득 채운 음식들을 보고 지은이 눈이 커졌어요. 어머, 이렇게 많이 차려주셨어요?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니야. 우리 동욱이 여자친구 만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음식을 한 입 먹더니 감탄했어요. 어머님, 잡채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어머님한테 꼭 배워야겠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동욱이도 어머니 앞에서 긴장한 듯 수줍게 웃고 있었지요. 둘이 참 잘 어울렸습니다. 지은아, 넌 어디 살아? 부산이요.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은 서울에서 혼자 살아요. 아이고, 그래 고생 많았겠구나. 25살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한꺼번에 가셨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맺혔어요. 저희 어머니도 요리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어머님 음식 먹으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지은이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부모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거든요. 지은아,
이제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외롭지 않을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지은이는 설거지도 도와주고 제 방까지 구경했어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 친구들도 있고 경로당도 다니니까. 제가 자주 올게요. 어머님 외로우시지 않게 해드릴게요. 지은이는 정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왔어요. 청소도 도와주고 같이 시장도 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제가 샀어요. 과일도 자주 사왔고 반찬도 만들어 왔어요. 저는 정말 며느리 복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동욱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은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 엄마도 지은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근데 엄마 집이 문제야. 동욱이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무슨 문제? 신혼집 전세금이 필요한데 우리 돈으론 부족해. 2억짜리 집을 얻어야 하는데 7천만 원밖에 없어.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엄마 미안해. 나중에 꼭 갚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신혼집인데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통장에서 빼줄게. 고마워, 엄마. 동욱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가 찾아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군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세금 보태주신다고 들었어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너희 신혼집인데.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제가 일도 더 열심히 해서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지은아, 갚을 생각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결혼 준비는 석 달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은이는 그 기간 동안 더욱 자주 찾아왔어요. 어머님, 오늘 청소해 드릴게요. 어머님, 반찬 만들어 왔어요. 어머님, 같이 산책 가요. 정말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지요. 야, 순이야. 며느리 복 타고났네. 경로당 친구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지은이가 정말 착해. 근데 조심해. 요즘 세상에 공짜 없어. 무슨 소리야. 우리 지은이는 진짜 착한 애야. 저는 영숙이 말을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지은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결혼식은 가을에 작은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하객이 많지 않았어요. 지은이 쪽은 친구 몇 명만 왔고 친척이 하나도 없었지요. 외동딸이라 친척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연락 끊긴 사람들도 많고요. 지은이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가 내 가족이야. 제가 지은이 손을 잡아줬어요.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동욱이가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예뻤어요. 신혼집은 제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지요. 제가 보탠 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못 잊을게요. 지은이가 신혼집 열쇠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우리 동욱이 잘 보살펴주면 그걸로 충분해.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청소해 드릴게요. 지은이는 정말 꼼꼼하게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안 남기고 닦았어요. 화장실도 깨끗이 하고 베란다도 정리했지요.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힘들겠다.
괜찮아요.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제가 자주 와야죠. 그날 지은이는 저녁까지 해줬습니다.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정성이 가득했어요. 지은아, 넌 정말 착한 애구나.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니까요. 저도 효도하고 싶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도 결혼했고, 며느리도 착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 후 반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지은이가 찾아왔고,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었지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어머님, 오늘 시장 같이 가요. 어머님, 제가 파마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지은이는 정말 친딸처럼 저를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영숙이가 물었어요. 순이야, 며느리 요즘도 자주 와? 응,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와, 진짜 효부네. 요즘 그런 며느리 없어. 그러게. 나는 정말 복 받았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혹시 통장이 몇 개 있으세요? 어느 날 지은이가 청소하다가 물었습니다. 응, 하나 있지. 왜? 요즘 금리가 낮아서 은행 바꾸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지금 은행이 익숙해서. 그래요? 근데 어머님, 예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저는 그 질문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지은이가 제 재산을 물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글쎄, 그렇게 많지 않아. 몇 천만 원 정도? 아, 그래도 많으시네요. 지은이가 웃었지만 뭔가 눈빛이 달랐어요. 반짝이는 게 느껴졌지요. 그날 이후로 지은이는 가끔씩 제 재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관리해 주려는 거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습니다. 지은이가 변하기 시작한 게요. 결혼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보험 드신 거 있으세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그날도 청소를 도와주러 왔다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남편이 들어준 거 하나 있어. 종신보험인가 뭔가. 어머님 나이면 실버 보험도 좋은 게 많던데요. 혹시 보험 증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확인? 네, 보장 내용이 어떤지 봐야 하잖아요. 요즘은 더 좋은 상품도 많으니까요. 지은이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보험 증권을 꺼내줬어요. 어머, 이거 오래됐네요. 한 20년 된 거예요? 응, 남편이 젊었을 때 들어준 거야. 지은이가 보험 증권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제가 며칠 보고 돌려드릴게요. 혹시 더 좋은 보험 있으면 갈아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럼 부탁할게. 지은이는 보험증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가 보험증권을 돌려줬어요. 어머님, 이 보험 괜찮은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세요. 보장도 잘 돼 있고 보험금도 2억이나 되더라고요. 2억이나 돼? 네, 사망보험금이요. 좋은 보험이에요. 저는 보험증권을 받아서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뭐가 달라진지도 모르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지은이가 수령자를 자기 이름으로 몰래 바꿔놨던 겁니다. 제가 죽으면 보험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게요. 그 후로 지은이는 더 자주 제 재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예요? 어느 날 지은이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글쎄, 3억 좀 넘는다던데. 와, 정말 많이 올랐네요. 지은이 눈빛이 반짝였어요.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지요. 저희는 전세인데 집주인이 또 올려달래요. 얼마나? 1,000만 원이요. 이번 달 말까지 내야 한대요.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힘들겠구나. 네, 저희 돈이 빠듯해서 동욱이 월급으론 생활비 내기도 벅차요. 저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은아, 얼마나 필요해?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은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1,000만 원만요. 꼭 갚을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전세금 보탠 3천만 원도 아직 못 받았는데 또 1,000만 원이요. 지은아, 엄마도 여유가 많지 않아. 그 돈은 노후 자금이거든.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곤란해요. 집주인이 당장 내라고 해서 안 주면 나가래요. 지은이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통장 가서 빼줄게.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빼줬습니다. 통장 잔액이 5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요. 돈을 받은 후 지은이는 더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아파트 나중에 저희한테 주실 거죠? 어느 날 지은이가 대놓고 물었어요. 그야 당연하지. 내가 우리 며느리인데. 내가 죽으면 너희 거지. 그럼 지금 증여하시는 게 어때요? 세금도 덜 내실 수 있대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아파트 얘기를 하다니요. 아직은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은이가 소파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저희 빚이 좀 있어요. 사채까지 썼거든요. 사채? 왜 그런 데까지 손을 댔어? 전세금 마련하느라 그랬어요.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 힘들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만 나가요. 지은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얼마나 빌렸는데? 8천만 원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8천만 원이요?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동욱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밤마다 잠도 못 자요. 요즘 머리카락도 빠지고 힘들어해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이 아파트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저희 빚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며느리 빚을 갚으라고요? 지은아, 그건 좀 너무하지 않니? 어머님, 저희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해요. 사채업자들이 자꾸 연락 와요. 무서워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큰 집 필요 없잖아요. 작은 원룸으로 옮기시고 남은 돈으로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저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지은아, 이 집은 나한테 유일한 재산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랑 평생 살던 곳이고 여기엔 추억이 있어.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지은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들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실언했어요. 지은이가 얼른 웃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봤어요. 그 차가운 눈빛을요. 생각해 볼게. 근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네, 알겠어요. 지은이는 그날 이후로 한 달 넘게 안 왔습니다. 전화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그동안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안 오니까 허전했지요. 동욱이한테 전화해 봤어요. 동욱아, 지은이 요즘 어때? 괜찮아,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그래, 엄마한테는 요즘 안 오더라.
미안해, 엄마. 제가 지은이한테 자주 가라고 할게. 하지만 지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서 영숙이가 물었어요. 순이야, 며느리 요즘 안 보이던데? 응, 바쁜가 봐.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돈 빌려줬어? 응, 좀 빌려줬어. 에휴, 순이야. 돈 거래는 조심해야 한다니까. 특히 며느리하고는 더욱 조심해야 해. 괜찮아. 우리 지은이는 착한 애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지은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지은이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찾아뵀어요. 괜찮아. 지은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오늘 좋은 얘기 하러 왔어요. 무슨 좋은 얘기? 베트남 여행 가시는 거 어때요? 베트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웬 베트남이에요? 제 대학 동기가 베트남에서 가이드 일하거든요. 특별히 잘 모시겠대요. 근데 나는 외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요. 어머님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효도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제 친구가 싸게 해준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외국이라는 게 낯설었거든요. 게다가 지은이가 갑자기 이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가주세요. 저 정말 효도하고 싶어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알았어. 가볼게. 정말요? 어머님 최고예요. 지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날부터 지은이는 다시 자주 찾아왔습니다. 여행 준비를 도와준다면서요. 어머님, 여권 만들어야 해요. 같이 가요. 어머님, 짐은 이렇게 싸면 돼요. 어머님, 베트남은 날씨가 더우니까 얇은 옷 챙기세요. 지은이는 예전처럼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지요. 출발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동욱이네 집에 저녁 먹으러 갔어요. 엄마, 베트남 여행 정말 좋을 거야. 지은이가 완전 준비 다 해놨어. 동욱이가 기뻐했습니다. 식사 후에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지요. 준호야, 내일 인천공항에서 그분 받으면 바로 하노이 호텔로 데려가.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은이 목소리가 너무 차갑고 낮았거든요. 평소에 제게 쓰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알았지?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돈은 도착하면 바로 줄게. 5천만 원 맞지? 일 끝나면 바로 연락해. 그리고 흔적 남기면 안 돼. 깨끗하게 처리해. 5천만 원이요? 일이 끝나면요?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요? 보험금은 2억이야. 내가 수령자로 돼 있으니까 걱정 마. 어머님만 없으면 아파트까지 팔아서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지은이가 절 죽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보험금 2억이랑 제 아파트를 노리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동욱이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놀라서 헛기침을 했어요. 아,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어머님. 지은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다 가짜라는 걸요. 어머님, 피곤하신가 봐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며느리가 절 죽이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를요. 베트남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소하면 지은이가 의심할 게 뻔했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얼굴을 씻었습니다. 눈밑이 퀭해져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베트남에 가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취소를 하죠? 지은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욱이었어요. 엄마, 어제 괜찮으셨어? 어지러우셨다면서.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내일 공항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침 9시에 갈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이면 베트남으로 떠나는 거예요. 경로당에 가서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순이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며느리가 베트남 여행 보내준다며? 좋겠네. 응. 제 대답이 힘이 없었어요. 영숙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순이야, 왜 그래? 뭔가 걱정되는 거 있어?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혹시 며느리가 이상하게 느껴진 적 있어? 이상하게?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지은이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그래.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내가 진작 말했잖아. 돈 조심하라고. 혹시 또 빌려줬어? 1,000만 원 빌려줬어. 에휴, 순이야. 삼천에 1,000만 원이면 4천만 원이나 줬네. 갚을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 며느리 믿지 못하겠어. 처음부터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거든. 그래도 우리 지은이는 착한 애야. 순이야, 베트남 여행 취소해. 나는 뭔가 불안해. 영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불안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취소해? 준비 다 했는데. 그냥 아프다고 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되잖아. 그래도 괜찮을까? 순이야, 제발 내 말 들어. 나는 정말 걱정돼. 영숙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숙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행을 취소하면 지은이가 의심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요? 며느리를 의심한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베트남에 가되 조심하기로요. 준호란 사람을 경계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면 바로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욱이가 차를 몰고 왔어요. 지은이도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잘 다녀오세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섬뜩했어요. 어머님, 준호 오빠가 정말 잘해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요. 응, 알았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엄마, 여기서 체크인 하시면 돼요. 준호 씨가 하노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알았어. 동욱이가 짐을 챙겨줬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할게요. 그래. 지은이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시간 되실 거예요. 편히 다녀오세요. 그때 제 귀에 지은이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잘 가세요, 어머님. 그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베트남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4시간 후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니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최순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저기요. 제가 다가가자 그 남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준호예요. 지은이 친구입니다. 편하게 모실게요. 이준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호리호리한 남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어요. 여기 날씨 덥죠? 차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놨으니까 시원할 거예요. 이준호가 제 가방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이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호텔이 조금 외진 곳인데요. 조용해서 쉬시기 좋아요. 시내 호텔은 시끄러워서 잠 못 주무실까봐 일부러 조용한 데로 잡았어요. 외진 곳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시내에서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한 40분 정도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매일 모시러 올 테니까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깨끗한 세단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노이 시내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지은이가 저한테 부탁 많이 했어요. 할머니 잘 모시라고요. 그래. 네, 지은이가 정말 효녀예요. 시어머님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이준호가 룸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주변 풍경이 점점 한적해졌어요. 건물도 드문드문 보이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기 호텔이 이렇게 멀어요? 네, 곧 도착해요. 이준호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30분쯤 더 달렸을까요? 차가 낡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호텔인가요?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희미하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주차장엔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네, 조용하죠? 쉬시기 딱 좋아요. 이준호가 제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호텔이 뭔가 이상했거든요. 저기 다른 손님은 없어요? 아, 지금 비수기라 손님이 별로 없어요. 덕분에 더 조용하실 거예요. 이준호가 앞장서서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어두컴컴했습니다. 카운터에 사람도 없었어요. 저기 프런트 직원은요? 아, 주인 아주머니가 시장 갔어요. 곧 올 거예요. 이준호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2층 끝방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여기서 쉬세요. 제가 짐 정리해 드릴게요. 이준호가 가방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방은 낡았습니다. 침대 시트에 얼룩이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어요. 창문은 더러워서 밖이 잘 안 보였지요. 저기 이 호텔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래돼서 그렇지 깨끗해요. 이준호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쉬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이준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문에 자물쇠가 있었지만 낡아서 잘 잠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가봤어요. 2층이라 뛰어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았지만 밖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였어요. 불안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호가 생수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물 드세요. 생수병을 건네는데 제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병뚜껑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병뚜껑이 열려 있죠? 왜 이러세요, 준호 씨? 전물 안 마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드셔야죠. 비행기 타면 목마르잖아요. 이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은이가 들은 그 전화가 진짜였다는 걸요. 이 남자가 절 죽이려고 한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부터 제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요. 이거 드세요, 할머니. 이준호가 생수병을 제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병뚜껑이 열려있는 그 생수병을요. 왜 이러세요, 준호 씨? 전물 안 마셔도 괜찮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드셔야 해요. 비행기 타고 오셔서 목마르실 텐데요. 이준호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공항에서 들었던 그 친절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 강압적이고 차가웠지요. 정말 괜찮아요. 나중에 마실게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부딪혔어요. 할머니, 이거 그냥 드시면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편하게 간다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남한테 반말 한 번 안 해본 제가 그때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시끄러워. 할머니가 순순히 안 드시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준호가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생수병을 억지로 제 입에 들이밀려는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병을 쳐냈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바닥에, 침대에, 벽에. 이 할망구가 말을 안 들어. 이준호가 욕을 퍼부으며 저를 침대에 밀쳤어요. 제 등이 침대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어요. 박지은 씨가 5천만 원이나 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제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들렸거든요. 할머니, 미안하지만 저도 돈이 필요해요. 박지은 씨가 말했어요. 보험금 2억 받으면 저한테 5천 주기로 했거든요. 2억이요? 보험금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몰라요. 저는 돈만 받으면 돼요. 박지은 씨가 말하길 어머님이 없으면 아파트까지 팔아서 빚 갚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드세요. 이준호가 바닥에 떨어진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물이 반쯤 남아 있었어요. 이거 수면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드시면 자다가 편하게 가는 거고 안 드시면 제가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그럼 더 아플 텐데요. 저는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요. 이 호텔 주인은 제 친구고 손님도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이준호가 제 입을 막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침대 옆 스탠드를 잡고 휘둘렀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이준호가 제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스탠드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놓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돈이 필요하면 제가 줄게요. 제 통장에 5천만 원 있어요. 다 드릴게요. 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지금 통장이 어디 있는데요?
그리고 박지은 씨가 주는 5천이 확실해요. 할머니 돈은 나중에 며느리가 받을 거잖아요. 이준호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포기하세요. 어차피 며느리가 계획한 거예요. 할머니 보험 수령자도 벌써 박지은 씨로 바뀌었대요. 1년 전에요. 1년 전이요? 그럼 지은이가 보험증권을 가져갔을 때부터 이미 계획한 거였어요? 지은이가 1년 전부터 이런 짓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네, 박지은 씨 머리 진짜 좋아요. 완벽하게 계획했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사고로 돌아가시면 보험금 나오고 아파트 팔면 3억 합치면 5억이에요. 빚 갚고도 남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1년 전부터요. 그럼 그동안 지은이가 저한테 했던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로 창밖으로 누구라도 들어주길 바라며 이준호가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라도 해야겠어요. 베개를 제 얼굴에 들이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방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뭐 하는 짓이야?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남자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회색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준호가 깜짝 놀라 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옆방에 있다가 비명 소리 들었어. 경찰 불렀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 남자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남자가 이준호를 잡으려 했지만 이준호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이라 높지 않았거든요. 젠장 도망쳤네요. 남자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일단 여기서 나가시죠. 위험해요. 그 남자는 제 손을 잡고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남자가 제 팔을 받쳐줬습니다. 제 차가 저기 있어요.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깨끗한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강석훈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최순희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네, 알아요. 한국말 쓰시니까요. 석훈 씨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생수병을 꺼냈어요. 뚜껑이 봉인된 새 생수병이었습니다. 드세요. 놀라셨을 텐데요. 저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 낡은 호텔이 점점 멀어졌어요.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 거리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 며느리가 절 죽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석훈 씨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가요? 네. 보험금이랑 제 아파트를 노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1년 전부터 계획했대요. 보험 수령자도 벌써 바꿔놨다고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훈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운전만 했어요. 차는 하노이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깔끔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곳입니다.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안전해요.
석훈 씨가 저를 2층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갈하게 정리된 거실이 보였어요. 한국 가구들도 있었지요. 소파에 앉으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석훈 씨가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끓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목에 이준호가 비틀었던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요. 1년 전부터 지은이가 절 죽일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제게 했던 모든 친절이 다 가짜였어요. 청소도 반찬도 같이 시장 간 것도 영화 본 것도 다요. 제가 지은이를 그렇게 믿었는데요. 친딸처럼 생각했는데요. 여기요. 석훈 씨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석훈 씨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베트남 경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연락해 볼까요? 그 이준호란 사람 찾아서 신고해야죠.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제가 그냥 혼자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에요. 제가 목격자예요. 그 사람이 할머니한테 베개를 들이대려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요. 석훈 씨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살인 미수예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지은이는 한국에 있는데요. 일단 이준호를 찾아야 해요. 그 사람이 며느리랑 짜고 한 거니까 그 사람 입으로 증언을 받아내야죠. 석훈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요. 베트남에서 한국 가이드 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석훈 씨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트남어로 빠르게 뭔가 이야기했어요. 통화를 마치고 석훈 씨가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이준호란 한국 가이드 찾아달라고요. 사진이랑 정보 보내달라고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작은 방 있으니까 거기 쓰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시죠. 석훈 씨가 작은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이불이 있었어요. 편히 쉬세요. 문 잠그지 마시고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세요. 석훈 씨가 나가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 밤 풍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지은, 1년 전부터 날 죽일 계획을 했다고, 그동안 날 속이고 이용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너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한 짓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처음으로 이런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꼭 복수하고 말 거예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한참 동안 여기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방. 그러다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절 죽이려 했다는 것. 이준호란 남자가 수면제 탄물을 먹이려 했다는 것. 강석훈 씨가 절 구해줬다는 것.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 울면서 잠들었거든요. 손목에는 이준호가 잡았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보랏빛으로 멍이 들어 있었어요. 문 밖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무언가 요리하는 냄새였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니 석훈 씨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네, 잘 잤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죽 끓였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식탁에 흰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랑 멸치볶음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따뜻했거든요. 할머니,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 그래요. 석훈 씨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라줬습니다. 어젯밤에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이준호란 사람 찾았대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요? 네, 하노이에서 한국인 관광 가이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평판이 안 좋대요. 돈만 보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요, 할머니. 제 생각엔 경찰보다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직접요? 네, 경찰 가면 조사받고 복잡해져요. 그리고 증거가 약하면 놓칠 수도 있고요. 차라리 우리가 직접 만나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석훈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돈 더 줄 테니까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거죠. 녹음기를 숨겨놓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함께 갈게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준호를 다시 만난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할머니,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 사람 입으로 직접 박지은 씨가 돈 주고 시켰다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증거가 되죠. 석훈 씨 말이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어요. 좋아요. 제 친구가 이준호 연락처 알아냈대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석훈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돈을 더 주고 싶다고 할게요. 그럼 분명 나올 거예요. 10분쯤 지나자 답장이 왔습니다. 왔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시내 카페에서 만나재요. 정말 나오네요. 돈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돈만 보면 위험도 감수해요. 석훈 씨가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 옷안에 숨겨놓을게요. 작아서 티 안 나요. 오후가 됐습니다. 석훈 씨와 함께 하노이 시내 카페로 갔어요. 유리창이 큰 밝은 카페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지요. 저기 구석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저쪽에 앉아서 지켜볼게요. 위험하면 바로 갈게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옷 안에 녹음기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10분쯤 기다리니 이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앉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이준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준호 씨, 저 어제 일 때문에 경찰 신고 안 했어요. 정말요? 이준호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제가 돈 더 드릴게요. 그 대신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석훈 씨가 준비해 준 거였어요. 안에 돈이 좀 들어 있었지요. 여기 2천만 원 있어요. 지은이가 준 돈보다 적지만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게 전부예요. 이준호 눈이 커졌습니다. 2천만 원이요? 네, 대신 박지은 씨가 뭐라고 했는지 전부 말해주세요. 녹음할 거예요. 녹음이요? 네, 저도 제 몸을 지켜야 하잖아요. 증거가 필요해요. 이준호가 망설였습니다. 박지은 씨한테 들키면 저 곤란해집니다. 안 들킬 거예요. 제가 한국 돌아가도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게요. 그냥 제 보험용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녹음을 들고 바로 경찰에 갈 거였어요. 준호 씨, 2천만 원이면 5천만 원 기다리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박지은 씨가 정말 줄지도 모르잖아요.
제 말에 이준호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리고 저 어제 일 경찰 신고 안 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냥 진실만 말해주시면 돼요. 이준호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알겠어요. 말할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녹음 시작할게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5단의 녹음기도 작동하고 있었고요. 준호 씨, 박지은 씨가 언제 연락했어요? 한 달 전이요. 뭐라고 했어요? 시어머님을 베트남으로 데려와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하래요. 어떻게요? 처음엔 교통사고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위험하대요. 그래서 수면제를 쓰기로 했어요. 외진 호텔로 데려가서 수면제 먹이고 자다가 돌아가신 것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돈은 얼마 받기로 했어요? 5천만 원이요. 반은 미리 받고 반은 일 끝나고 받기로 했어요. 미리 받은 돈은요? 2,500만 원 받았어요.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완벽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박지은 씨가 왜 그렇게 하려고 했대요? 보험금이요. 어머님 보험금이 2억인데 수령자를 박지은 씨로 바꿔놨대요. 그리고 아파트도 팔면 5억이 된대요. 언제 계획했대요? 1년 전부터요. 보험 수령자도 그때 바꿨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1년 전이요. 그럼 박지은 씨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빚이 많아서 돈이 급하대요. 사채 빚이 8천만 원이래요. 알겠어요.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여기 돈 받으세요. 봉투를 이준호한테 건넸습니다. 이준호가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했어요. 할머니, 정말 이거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시는 거죠? 네, 약속할게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준호가 돈을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네, 가세요. 이준호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석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제 녹음기에도 다 담겼어요. 정말요? 네, 이제 완벽한 증거가 생겼어요. 이걸 들고 한국에 돌아가시면 돼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그 며느리한테 똑같이 돌려줘야죠. 석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지은, 이제 내 차례야. 내가 한 짓을 똑똑히 보여줄 거야. 카페를 나와 석훈 씨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떨리셨을 텐데 침착하게 잘하셨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지금도 심장이 빨리 뛰고 있어요. 석훈 씨가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제일 어려운 고비는 넘었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이준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박지은 씨가 시어머님을 베트남으로 데려와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하래요. 보험금이 2억인데 수령자를 박지은 씨로 바꿔놨대요. 1년 전부터 계획했대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석훈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괜찮아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차가 석훈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죠. 지은이가 의심하기 전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석훈 씨, 네. 저를 그냥 순희 씨라고 부르셔도 돼요. 할머니라니 너무 먼 것 같아요. 우리 나이도 비슷하고
석훈 씨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그렇게 부르시니까 이상해요. 석훈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실례가 아닐까요? 물론이죠. 저도 석훈 씨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서로 편하게 지내요. 석훈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순희 씨, 내일 비행기표 구할게요.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석훈 씨가 커피를 내왔어요. 순희 씨, 한국 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에 가야죠. 이 녹음 파일 들고요. 그 전에 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제가 한국에 아는 변호사 있어요. 연락처 드릴게요. 좋은 분이에요. 석훈 씨가 명함을 하나 꺼내서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고마워요. 당신한테 진 빚이 너무 많네요. 빚이 무슨 빚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한국에서 어려울 때 도움받은 적이 많아요. 이런 게 다 돌고 도는 거죠. 석훈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석훈 씨는 어떻게 베트남에 오시게 됐어요? 30년 전에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옷 도매업을 했는데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저도 같이 무너졌죠. 석훈 씨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빚이 2억 넘게 생겼어요. 갚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베트남으로 왔죠. 힘드셨겠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근데 여기서 작은 무역 일을 시작했어요. 한국 물건을 베트남에 파는 거요. 그래서 지금은요? 운이 좋았어요.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업이 잘 됐거든요. 지금은 직원도 10여 명 두고 있어요. 가족은요? 석훈 씨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내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자식은 없어요.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너무 일찍 보냈어요. 석훈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사세요? 네, 1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긴 한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저는 석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었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지요. 저도 10년 전에 남편을 보냈어요. 그래요? 암이었어요. 석훈 씨 아내분처럼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아들이 있으니까 버텼죠. 아들 때문에 살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며느리가 절 죽이려고 하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순희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 며느리가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도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나 싶고요. 순희 씨 아니에요. 돈에 눈먼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그래요. 순희 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석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순희 씨, 한국 가서 꼭 그 며느리 처벌받게 하세요. 그래야 순희 씨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석훈 씨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된장찌개랑 김치볶음밥이었어요. 석훈 씨, 요리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요. 안 그러면 매일 밖에서 먹어야 하니까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준 음식보다 더 맛있었어요. 식사하면서 석훈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베트남 생활 이야기, 한국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석훈 씨랑 있으면 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희 씨, 한국 가시면 연락 주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석훈 씨가 명함을 줬습니다. 순희 씨, 혹시 나중에 베트남 또 오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제대로 된 여행 안내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이번엔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못했네요. 다음엔 꼭 좋은 추억 만들고 가세요. 석훈 씨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편하게 잤어요. 이제 증거도 생겼고 안전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석훈 씨가 비행기표를 예매해 줬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비행기예요.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짐을 챙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은이를 만나는 거예요.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요. 오후가 됐습니다. 석훈 씨와 함께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순희 씨, 공항 도착하면 경찰이나 지은 씨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왜요? 깜짝 놀라게 해야죠. 지은 씨는 순희 씨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상태로 한국에 도착해서 증거 들고 경찰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지은 씨가 연락하면 받지 마세요.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순희 씨, 조심히 가세요. 한국 도착하면 꼭 연락 주세요. 네, 꼭 연락할게요. 석훈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석훈 씨를 껴안았습니다. 순희 씨, 힘내세요. 순희 씨는 강한 분이에요. 고마워요.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석훈 씨가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서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박지은을 상대로 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가방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이게 제 무기예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박지은, 기다려라. 내가 곧 간다. 내가 날 죽인 줄 알겠지. 하지만 난 살아있어. 그리고 증거도 있어. 이제 내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4시간 후면 인천공항이에요. 그리고 그 후엔 복수가 시작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동욱이한테서 5통, 지은이한테서 3통,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엄마, 연락 좀 해. 걱정돼. 어머님, 괜찮으세요? 준호 오빠가 연락이 안 된대요. 엄마, 제발 전화해.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석훈 씨 말대로 깜짝 놀라게 해야 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자정이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났어요.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녹음기를 꺼내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박지은 씨가 시어머님을 베트남으로 데려와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하래요. 이준호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석훈 씨가 준 변호사 명함을 꺼냈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며느리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지은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석훈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석훈 씨, 잘 도착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조심하시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인입니다.
저 강석훈 씨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최순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강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상담 받으러 오시는 거죠? 네. 언제 가면 될까요? 오늘 오후 2시 어때요? 좋아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건물이었어요. 오후 2시에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깨끗한 사무실이었어요. 최순희 할머님이시죠? 저는 담당 변호사 김정민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인상이 따뜻했어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강 사장님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어요. 며느리분이 살인교사를 했다고요? 네,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했습니다. 지은이를 만난 것부터 결혼, 돈을 빌려준 것, 베트남 여행, 이준호 모든 것을요. 김정민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 있으시죠? 네, 여기요. 제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김정민 변호사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네요. 이준호 씨가 직접 박지은 씨한테 돈 받고 살인교사를 받았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럼 지은이를 처벌할 수 있나요? 네, 충분해요. 살인교사죄로 기소할 수 있어요. 형량도 상당히 높을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뭔가요? 보험 수령자 변경 건이요. 박지은 씨가 몰래 바꿨다고 하셨죠? 네,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서류 받아야 해요. 수령자 변경할 때 할머님 서명이 있을 텐데 그게 위조인지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보험회사에 공문 보낼게요. 서류 받아서 확인하면 돼요. 만약 서명이 위조됐으면 이것도 추가 범죄가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가 받은 돈 2,500만 원, 그 입금 내역도 필요해요. 박지은 씨 계좌에서 나간 거면 결정적 증거가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경찰 조사 들어가면 계좌 추적해요. 걱정 마세요. 김정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님, 내일 경찰서 가시죠. 제가 동행할게요. 고소장 작성하고 조사 받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할머님이 용기 내신 거예요. 대단하세요. 다음 날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과로 안내받았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40대로 보이는 남자 형사였습니다. 살인교사 고소하러 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꼼꼼히 기록했어요. 녹음 파일 있으시다고요? 네, 여기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형사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네요. 피고소인이 며느리분이라고요? 네, 그래요. 주소 아세요? 네, 알아요. 동욱이네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소장 작성하시고 조사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고소인 소환해서 조사할게요. 언제쯤 되나요? 이번 주 안에 연락할 거예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저는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피고소인 이름을 쓸 때 눈물이 났습니다. 박지은, 제 며느리 이름을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3시간 넘게 걸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할머님, 수고하셨어요. 집에 가서 쉬세요. 연락 드릴게요. 집에 돌아오니 저녁 6시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동욱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있어? 왜 연락 안 해? 걱정했잖아. 동욱이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집에 있어. 집에? 베트남에서 언제 들어왔어?
어제 들어왔어. 어제? 왜 연락 안 했어? 지은이가 연락 안 된다고 난리였어. 준호 씨도 연락 두절이래. 그래.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이상해. 동우가 엄마 지금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엄마 뭔가 이상해. 지은이한테 전화 주지 마. 알았지? 왜? 무슨 일이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형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님, 박지은 씨 소환 나갔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조사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님도 오시겠어요? 대질 조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조사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지은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 지은이가 비틀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들어가시죠. 형사가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 진정하세요.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박지은 씨, 시어머니 최순희 씨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이준호 씨한테 돈 주고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뭡니까? 형사가 이준호 녹음을 틀었습니다. 박지은 씨가 시어머님을 베트남으로 데려와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하래요. 지은이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이준호 씨 계좌로 2,500만 원 입금하신 거 맞죠? 박지은 씨 계좌에서요. 그건 다른 용도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보험 수령자를 몰래 본인으로 바꾸신 거 맞죠? 위조 서명으로요. 저 그건 아니에요.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오해해요. 지은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지은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다 들었어. 내가 1년 전부터 날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거, 보험 수령자를 내 이름으로 바꾼 거, 이준호한테 5천만 원 주기로 한 거, 다 알아.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너는 1년 동안 날 속였어. 착한 며느리 행세하면서 속으로는 내 죽음을 기다렸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지은, 너는 반드시 처벌받을 거야. 지은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조사는 4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결국 지은이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걸 봤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울고 있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이틀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정민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님, 박지은 씨 구속됐어요. 증거가 명확해서 영장 바로 나왔어요. 그래요? 네, 살인교사죄, 문서 위조죄, 사기죄로 기소될 거예요. 형량이 최소 10년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할머님이 용기 내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동욱이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엄마. 동욱이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하고 절박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동욱이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동욱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소파에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진짜 그런 짓을 했어? 그래, 그랬어. 왜 그랬대? 돈 때문이야. 보험금이랑 내 아파트. 동욱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욱아, 너는 몰랐지?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정말 몰랐어. 지은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동욱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런 여자를 데려와서 엄마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했어. 내 잘못은 아니야.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동욱아, 넌 착한 애야. 너무 착해서 사람을 잘 못 봤을 뿐이지. 엄마 정말 미안해. 근데 동욱아, 이제 정신 차려야 해. 지은이는 내 인생에서 사라진 거야. 알아, 이혼할 거야. 당연히 이혼해야지. 동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욱아, 너 빚 있지? 응, 있어. 얼마야?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지은이가 사채 쓴 거야. 나는 몰랐어.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괜찮아. 남은 예금으로 갚을 수 있어. 그리고 지은이가 받은 전세금 3천만 원이랑 내가 준 1천만 원, 그거 다시 받아야지. 엄마 고마워. 동욱아, 이제 새로 시작해. 알았지? 응, 엄마. 고마워. 동욱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섰어요. 김정민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피고인 박쥐는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 최순희 씨를 살해하려고 이준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보험 수령자를 위조 서명으로 변경한 문서 위조 혐의,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검사 측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이준호 씨와의 녹음 파일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돈을 주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진술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박지은 씨가 시어머님을 베트남으로 데려와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하래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이준호 씨에게 송금한 2,500만 원의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셋째, 보험 수령자 변경 서류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피해자 최순희 씨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됐습니다. 피고인, 변론하십시오. 지은이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사채 빚이 8천만 원에 달했고 매일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각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살인교사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고 이는 명백한 고의 범죄입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해자 최순희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네, 진술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렸지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박지은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친딸처럼 생각했어요. 돈도 아낌없이 도와줬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박지은은 1년 전부터 절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험 수령자를 몰래 바꾸고 베트남까지 저를 보내서 죽이려 했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베트남 호텔에서 이준호란 사람한테 수면제 든 물을 강제로 먹으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베개로 질식시키려고도 했어요. 만약 강석훈 씨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지는 당신은 1년 동안 저를 속였어요.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제 죽음만 기다렸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요. 당신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박지은에게 살인교사죄, 문서위조죄,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최순희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편취한 금액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지은이가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 동욱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응, 끝났어. 동욱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법원을 나오니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김정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잘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할머님, 이제 편히 사세요. 힘든 일은 다 지나갔어요. 네, 그럴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박지은은 15년 동안 감옥에 갈 거예요. 제가 받은 돈도 다시 돌려받을 거고요. 저는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진 않았어요.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너무 긴장해서 살았기 때문이겠지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석훈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석훈 씨, 저 순이에요. 아, 순이 씨. 어떻게 되셨어요? 다 끝났어요. 지은이가 징역 15년 선고받았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석훈 씨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석훈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순이 씨가 용기 내신 거예요. 석훈 씨, 나중에 베트남 또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제대로 된 여행 안내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박지은 없는 살, 두려움 없는 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아파트 창밖으로 벚꽃이 피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은이한테서 받은 돈은 다 돌려받았어요. 전세금 3천만 원, 제가 빌려준 1천만 원,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까지요. 동욱이 빚도 다 갚아줬습니다. 이제 아들은 자유로운 몸이에요. 동욱이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감옥에 있으니 빠르게 진행됐지요. 엄마, 나 새로 시작할게. 이번엔 제대로 살 거야. 동욱이가 약속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엄마가 있잖아. 저는 아들을 응원했어요. 경로당 친구들한테는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야, 순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어? 영숙이가 감탄했어요. 나도 무서웠어. 근데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어. 그래도 잘했어. 그런 며느리는 벌 받아야지. 근데 순이야, 그 베트남 남자는 어때? 영숙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석훈이라고 했지?
연락하고 지내. 가끔 문자 주고 받아. 나이도 비슷하고 둘 다 혼자 살고 좋은데? 에휴, 무슨 소리야. 저는 웃었지만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사실 석훈 씨 생각이 자주 났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순희 씨,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 잘 지내요. 석훈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날씨 따뜻해지면 베트남 오세요. 하롱베이 구경시켜 드릴게요. 고마워요. 꼭 갈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석훈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희 씨, 저 다음 주에 한국 가는데요.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 오세요? 네, 사업 때문에 서울 가는데 며칠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만나야죠. 좋아요.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후 석훈 씨가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아침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연한 분홍색 가디건을 입고 머리도 새로 파마했어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나가? 동욱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 혹시 석훈 아저씨 만나? 응, 그래. 엄마 얼굴 빨개졌어. 동욱이가 웃었습니다. 에휴, 가만히 있어. 카페에 도착하니 석훈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순희 씨. 석훈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석훈 씨,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재판 잘 끝났다고 들었어요. 다행이에요. 네, 석훈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순희 씨가 용기 내신 거죠. 석훈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 베트남 이야기, 한국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순희 씨,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한식당 예약했어요. 좋아요.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갈비찜이랑 된장찌개, 반찬들이 푸짐하게 나왔어요. 맛있어요. 한국 음식이 역시 제일 좋아요. 석훈 씨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순희 씨, 저한테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석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베트남에 한번 오시지 않으실래요? 제대로 된 여행으로요. 이번엔 정말 좋은 곳들 구경시켜 드릴게요. 베트남요? 네, 하롱베이도 가고 호이안도 가고요. 베트남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곳이 아직도 무서웠거든요. 순희 씨, 이번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예요. 석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알겠어요. 갈게요. 정말요? 네, 이번엔 진짜 여행을 하고 싶어요. 석훈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석훈 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니 석훈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순희 씨, 환영해요. 고마워요, 석훈 씨. 일주일 동안 베트남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하롱베이에서 배를 타고 호이안에서 등불 축제를 보고 다낭 해변을 걸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순희 씨, 베트남 어때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어요. 다행이에요. 이번엔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가세요.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석훈 씨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순희 씨,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데요? 한국에서 계속 사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생각도 있으세요?
석훈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요? 베트남에서 사시는 건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에서요? 네, 저랑 같이요. 석훈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외롭게 살 거면 같이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석훈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희 씨, 저는 순희 씨가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용감하고 강한 분이시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석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석훈 씨가 좋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살아요. 여기서요. 베트남은 날씨도 좋고 물가도 싸고 좋은 곳이에요. 근데 제 아들은 어떻게 하죠? 한국 자주 가면 되죠. 비행기로 4시간이면 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되고요. 석훈 씨 말이 맞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한국에 돌아와서 동욱이한테 말했습니다. 동욱아, 엄마가 베트남에서 살까 해. 뭐? 동욱이가 깜짝 놀랐어요. 석훈 아저씨랑 같이요. 엄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동욱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엄마, 좋아. 엄마가 행복하면 나는 찬성이야. 정말? 응, 엄마도 이제 행복할 자격 있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동욱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아들. 석 달 후 저는 베트남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는 동욱이한테 줬어요. 이제 아들도 제대로 된 집이 생긴 거죠. 석훈 씨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시장에 같이 가고 저녁에는 메콩강 근처를 걸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순희 씨,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된장찌개 어때요? 좋아요. 같이 만들어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가서 동욱이를 만났습니다. 엄마, 얼굴이 밝아졌어. 그래. 응, 정말 행복해 보여. 너도 잘 지내고? 응, 나도 잘 지내. 회사에서 승진도 했어. 잘 됐다. 동욱이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훈 씨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있었어요. 하노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순희 씨, 후회 안 하세요? 뭐가요? 베트남으로 온 거요. 아니요, 전혀요.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석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순희 씨 만나서요. 저는 석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서 석훈 씨가 웃고 있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도요. 석훈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절 살려줘서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외로웠던 제 인생에 빛이 되어줘서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하노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은은 감옥에서 15년을 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예순이 넘어서 찾은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